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가장 흔한 인식의 오류는 왜 러시아가 압도적인 무력을 보유하고서도 키예프를 평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좌절을 겪어 정권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러시아는 특수 군사작전의 목표 시한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키예프 정권의 비무장화, 비나치화라는 목표만 밝혔을 뿐입니다. 사흘, 나흘이면 키예프를 점령한다, 어쩐다 하는 소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호사가들이 떠든 소리일 뿐입니다. 사실 미국이 이라크, 리비아, 유고슬라비아에서 했던 것처럼 무자비한 융단 폭격부터 시작했으면 진작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민족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사돈의 8촌까지 계산하면 우크라이나에 친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했던 것처럼 무자비하게 폭격부터 하고 싹 쓸어버리면 오히려 민심 위반의 정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간인 인명 손실을 피하기 위해 극도로 조심스럽게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유럽으로 빠져나가는 길도 폭격을 하거나 하지 않고 열어뒀습니다. 또 격전이 벌어지는 와중에서도 민간인 도피 회랑을 확보하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러시아의 무기가 다 떨어져 얼마 못 견딜 것이라는 소리는 서구의 희망에 불과합니다. 러시아가 냉전 시기부터 비축해온 무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극비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이 떨어질 때가 됐다는 추측에도 불구하고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비축량이 2만 마리 될지 3만 마리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부터 소모하고 있는 동시에 최신의 미사일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해외적 국방을 소홀히 했던 나토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나토가 계속 동진을 거자 러시아는 경계심을 갖고 차근차근 국방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이제 나토의 무기고는 바닥이 났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병력과 무기가 러시아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이번 전쟁은 갈 때까지 가야 끝나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워싱턴과 모스크바는 현재나 가까운 미래를 협상의 적기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서방이 가한 전례 없는 제재나 하리코프, 헤르손의 철수로 인해 러시아 내정이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크렘린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를 반러시아 적대 국가로 남겨두는 휴전이나 평화는 패배에 해당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서는 원칙의 문제지만 러시아로서는 실존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승리하건 패배하건 국군과는 상관없지만 러시아는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기존의 지정학적 현실에 근거해서 협상할 뿐이라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이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열려있다는 러시아 정부 성명은 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화답하는 차원입니다. 러시아가 군사력 증강을 위한 시간 벌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회담을 모색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러시아 라브로프 부장이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젤렌스키를 포함한 키예프 고위 관리들이 협상과 관련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터무니없고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협상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단지 누구라도 협상에 관심이 있으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도, 중공, 인도네시아, 멕시코 같은 러시아의 우호적인 국가들도 분쟁으로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자 협상을 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길어져서 좋을 게 없다는 원칙론을 존중하는 차원입니다. 이를 두고 러시아가 궁지에 몰려 먼저 꼬리를 내린다느니 하는 해석은 엉터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나치화란 목표에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푸틴 대통령은 참전 어머니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는 2014년과 2015년 민스크 협정을 맺은 것을 두고 치명적인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크림 편입도 러시아 두마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또 당시 도네츠크, 루간스크까지 다 평정해 완전 해방을 거의 완성했는데도 어리석게 휴전에 동의한 게 실책이라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푸틴은 어머니들에게 돈바스 사람들의 정서와 고통을
당시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위장평화에 속아 지금 이 사태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휴전 협상으로 키예프와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돈바스 지역의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 게 어리석었음을 인정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민스크 협정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은 중공 전 국가주석 장저민의 사망 소식입니다. 중공과정 CCTV, 인민일보 등은 일제히 장저민이 11월 30일 96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인대, 공무원, 정협,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경애하는 장저민 동지가 사망했다고 격식을 갖춰 조의를 폈습니다. 전당, 전군, 전국 각족 인민들에게 부고를 고한다면서 매우 장중하게 그의 사망 소식을 알렸습니다. 최고 규격의 장례식, 덩샤오핑에 버금가는 규격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장저민의 시신이 상하이 화동의원에서 베이징으로 운구되는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상하이 화동의원에서 홍차오 공항으로 시신이 운구되는 대로변에는 장저민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며 애도하는 사람들이 늘어섰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슴에는 흰 조화를 꼽은 모습이었습니다. 상하이의 반정부 시위는 완전히 묻혔습니다. 애도를 표하지 않고 백지를 들었다가는 오히려 정신 이상자로 비춰질 만한 분위기입니다. 베이징 공항에서는 시진핑 부부를 포함해 공산당의 최고위층 전체가 나가 장저민의 시신을 영접했습니다. 장저민이 누운 투명관이 전용기에서 내리자 시진핑 등 지도부가 일제히 허리를 굽히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장저민의 공식 장례식은 12월 6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중공 당국은 이제 백지 혁명은 그만 관심을 갖고 장저민의 사망에 전 인민이 조의를 표할 시점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숨진 게 11월 30일이지 사실은 20대 당 대회가 열렸을 때 이미 빈사 상태였습니다. 다발성 장기 손상인데다 96세의 고령이어서 장기식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차 당 대회가 끝날 무렵 장저민은 사실상 사망 상태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시진핑도 그를 찾을 예정이었지만 G20도 있고 해서 일정이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시진핑은 외국에 나갔다 귀국하면 7일간의 격리도 거칩니다. 이래저래 장저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저민은 이미 연명 치료 상태로 호흡기만 떼면 바로 의학적으로 사망하게 되는 상태였습니다. 중공 당국은 그래서 장례 준비를 이미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로 코비드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가 돌연 느슨한 스탠스로 변했습니다. 백지 혁명 분위기가 수그러든 데다 장저민 사망권이란 재료가 있으니 조문 분위기로 가면서 국면 전환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전술은 성공적으로 먹혔습니다. 전 세계의 미디어들이 장저민의 생애를 조명한다면서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장저민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입니다. 생체 장기적 출이나 파룬공 탄압 같은 악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장저민입니다. 또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구축된 상하이방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부패 깊은 심연을 만들었습니다. 본인의 집권 기간에다 후진타오 시절은 물론 시진핑 집권 초기까지 상황 노릇을 했으니 권력도 대단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국경 분쟁을 피해 역사적으로 영유권 시비가 있는 영토를 모두 러시아에 넘겨주고 현 국경을 획정했다는 비판도 상당합니다. 반면 천안문 사태 위기에서 벗어나 중공을 다시 국제무대 한복판에 오르게 경제대국으로 만든 공도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영어, 러시아어 등 각종 외국어 실력을 과시하며 세계 각국 리더들과 재치있게 어울린 중공 역사상 유일한 리더였습니다. 또 덩샤오핑의 도광양해를 먼성 파따차에 입 다물고 조용히 큰 돈을 벌자는 방침으로 변환해 실리를 챙겼습니다. 중공이 WTO에 가입하고 월가와 결탁해 무역과 금융의 강자가 된 것도 장저민의 업적입니다. 도광양회는 칼을 숨기는 것이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먼성 파따차에는 허허실실 돈을 벌어 실속을 챙기자는 다소 구어체 표현입니다. 돈을 가져야 뭘 해도 한다는 실용주의적 스탠스를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집권 이후 장제민의 상하이빵을 하나하나 제거했으니 논리적으로는 장제민과 철천지 원수인 것 같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후진타오의 다음 주자로 시진핑을 올려준 당사자가 바로 장제민이기 때문입니다. 장제민 파벌이 워낙 막강한 데다 부패에 숙청하기는 했지만 장제민 개인에 대해서는 신세를 졌다고 시진핑은 여기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국제 무대에서 어서티브해지면서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것도 장제민이 이뤄놓은 토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장제민 상하이빵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일각에서 장제민 정문 분위기가 혁명의 불꽃을 살릴지도 모른다 어쩐다는 말은 그냥 헛소리입니다.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한국에서 중남의 분위기가 어떻다 또는 크렘린에서 무슨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 말들은 죄다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